세상은 그를 천재라 불렀고 미국은 그의 연구를 국방의 심장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더기 옷, 썩은 팬티, 그리고 잠없는 밤. 그 안에 숨겨진 건 조국을 향한 묵묵한 사랑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이휘소,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윌슨입니다. 현재 미국 국립물리학연구소 소장으로 있고 제 평생 친구였던 이휘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비록 저는 1958년 그 친구가 한국을 떠나던 순간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휘소로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1958년 서울의 추운 겨울,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휘소는 23살의 나이로 생애 첫 해외여행을 시작했어요. 무거운 가방 하나와 미국행 항공권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휘소가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집은 의사 집안이었지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의사셨지만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그 땅에서 의술로 불을 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휘소는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물리학이었어요. 나중에 마이애미 대학에서 처음 만났을 때 휘소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듣는 화학공학 수업보다는 도서관에서 몰래 읽는 물리학 책들이 훨씬 흥미로웠다고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처음 접했을 때의 그 전율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우주의 신비를 수학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저도 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물리학과로 전과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해요. 당시 대학의 경직된 시스템 속에서 이미 정해진 전공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미국 유학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제공하며 물리학을 전공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작별 순간에 대해 휘소는 항상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께서 아들의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참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휘소야,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지내렴. 그리고 언젠가는 꼭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때 휘소가 어머니께 드린 답변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공부를 마치면 반드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과학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여하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다고 해요. 분단된 조국, 아직 가난한 조국이지만 휘소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그 땅을 과학의 힘으로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꿈이 가득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시간 동안 그 친구는 새로운 세계에서 배울 지식들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1959년 가을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휘소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물리학과 2학년생이었고 휘소는 한국에서 온 편입생이었어요. 현재 제가 연구소장이 되기까지의 긴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휘소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동양인 학생이 드문 시절이었는데 그 친구는 언어의 벽에 부딪혀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들의 빠른 영어는 물론이고 저희와의 일상적인 대화조차 버거워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였던 톰이 가끔 동양인에 대한 편견, 어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휘소를 보호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런 편견들을 실력으로 극복해 나가더군요. 존, 나는 반드시 이 언어의 벽을 넘어설 거야. 그리고 물리학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휘소가 제게 했던 이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친구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물리학 책을 읽으며 영어와 물리학을 동시에 공부했습니다.
특히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에 대한 책들을 탐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극받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학기 중간고사에서 휘소가 물리학과 수학 과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을 때 교수님들이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존슨 교수님은 그 이후로 휘소를 특별히 아끼기 시작했어요. 이 학생은 물리학에 대한 직관이 남다르다. 앞으로 훌륭한 이론 물리학자가 될 것 같아. 존슨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휘소의 천재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피츠버그 대학교로 편입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연구 환경에서 공부할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축하해 주었어요. 편입 과정에서 휘소가 만난 새로운 지도 교수님들도 모두 그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가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휘소가 성공할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공부를 마치면 곧 돌아가겠다고, 배운 지식으로 조국에 기여하겠다고 말이에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박사과정 진학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쁘면서도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친구로서는 축하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친구가 조국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고의 물리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지금 연구소장이 된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그때의 휘소는 이미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될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63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휘소의 박사 논문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흥분했습니다. 현재 연구소장으로서 수많은 박사 논문을 검토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휘소가 해낸 일은 정말 엑스트라오더네리한 것이었어요. 입자물리학의 새로운 이론적 접근에 대한 연구였는데 지도교수조차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논문 심사 결과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논문 심사가 있던 날 휘소로부터 긴 전화를 받았어요. 3시간에 걸친 구술시험이 끝난 후의 심정을 털어놓더군요. 존, 정말 떨렸어.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걸 보면서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3점이라는 점수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물리학과 역사상 최고 점수였어요. 차점자가 71점이었으니 얼마나 압도적인 차이였는지 아시겠죠? 현재 제가 연구소에서 보고 있는 연구자들 중에서도 이런 성과를 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곳은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말년을 보내며 연구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물리학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곳이죠. 프레이즈 박사님이 직접 휘소를 만나러 갔을 때의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젊은 이휘소 박사, 당신의 연구 성과는 미국 전체 물리학, 박사과정 학생들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당신이 제시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법은 기존 학설의 새로운 전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요. 연구소장으로서 많은 젊은 연구자들을 봐왔지만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프린스턴에서의 첫 번째 연구 발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저명한 물리학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터져나온 박수 소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휘소는 그때를 회상할 때마다 감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때 휘소가 한 말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분단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에서 온 유학생일 뿐이에요. 하지만 과학은 국경을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배운 지식을 조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날 기립박수를 받은 사람은 휘소 하나뿐이었어요. 현재 연구소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과학자로서 자신의 출신국에 대해 이렇게 당당하고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성공의 기쁨 속에서도 휘소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어요. 어머니께 편지를 쓸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곧 돌아가겠다고, 배운 것을 조국을 위해 쓰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서의 연구 환경과 기회들도 너무나 소중해하고 있었어요. 1968년이 되어서야 휘소가 진정한 정착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해 봄, 동료 연구원이었던 마리안 슈나이더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연구소장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삶을 지켜봐 왔는데 휘소처럼 학문과 사랑을 동시에 찾은 경우는 드물거든요. 마리아는 독일계 미국인으로 휘소와 같은 물리학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학문에 대한 열정이 비슷했고 무엇보다 휘소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다고 해요.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도 국제적인 연구팀이 많이 구성되는데 이런 문화적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아쉬워요. 휘소는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고 하더군요. 국제전화로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어머니의 반응을 들려주었어요. 휘소야,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어머니는 기쁘다. 하지만 언젠가는 며느리와 함께 꼭 고국에 와야 한다. 마리안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한국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듬해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휘소의 감격을 지금도 기억해요. 전화로 소식을 전해줄 때 그 친구의 목소리에서 아버지가 된 기쁨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아이에게 한국식 이름과 미국식 이름을 모두 지어주었다고 하더군요.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정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휘소는 더 이상 임시 체류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연구소장으로서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가정, 그리고 인정받는 연구 성과까지 갖춘 휘소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 무렵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연일 반전 시위가 벌어졌고 많은 학생들이 징집을 거부하며 저항했어요. 휘소의 동료 교수들 중에도 전쟁에 반대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휘소에게 정부 관계자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과학과 정치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휘소 교수님, 당신의 연구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휘소는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해요. 그 친구가 추구하는 것은 순수과학이었고 전쟁을 위한 연구가 아니었거든요. 연구소장으로서 저도 이런 딜레마를 자주 겪습니다. 과학자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을 휘소와 공유하고 있어요. 마리안과 함께 반전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해요. 그런 고민들이 쌓이면서 휘소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가족이 더욱 커지면서 휘소는 완전히 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1974년 어느 봄날 휘소가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 기억나요. 그 친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 한국 정부에서 편지가 왔어. 서울대학교 과학기술 현대화 프로젝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야. 연구소장으로서 저는 이런 국제 협력 프로젝트가 얼마나 민감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대학 연구시설 개선과 교육과정 혁신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휘소는 마리안과 이 문제를 상의했다고 해요. 마리안의 우려도 당연했죠.
당신이 조국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국제 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국의 정치적 상황이 과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자주 봐왔거든요. 하지만 휘소에 20년 넘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몇 주간의 고민 끝에 휘소는 제한적인 협력을 결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순수 과학 연구와 교육 발전에만 기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 목적의 연구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휘소는 저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26년 만에 밟는 고국 땅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털어놓더군요. 존, 솔직히 두려워. 내가 떠났던 그 나라가 아닐 텐데 과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에 대해 나중에 자세히 들었어요. 서울의 모습이 그가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자동차들이 넘쳐나는 도로와 네온 사인이 화려한 거리들이 펼쳐져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분단 국가의 현실과 경제적 어려움의 흔적들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받은 충격은 더욱 컸다고 해요. 연구소장으로서 세계 각국의 연구시설을 둘러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도 휘소가 묘사한 그 상황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시설들이 너무나 열악했고 연구 장비들은 서구의 대학들에 비해 몇십 년은 뒤처져 있었다고 해요. 존, 학생들의 열정만큼은 대단했어. 하지만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더라고. 며칠 후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휘소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요청을 받았다고 해요. 이휘소 박사님,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아시죠? 순수과학 연구도 중요하지만 국방과학기술 발전에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휘소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조국을 위해 뭔가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과 과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된 거죠. 휘소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저는 순수과학 연구와 교육에만 협력하고 싶습니다. 군사적 목적의 연구는 제 신념과 맞지 않아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휘소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연구소장으로서 이런 딜레마를 겪는 과학자들을 많이 봐왔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과 과학자로서의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휘소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민감한 요청이었다고 하더군요. 존, 이번에는 정말 심각해.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 자문을 요청받았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연구소장으로서 제가 얼마나 많은 비슷한 사례들을 봐왔는지 떠올랐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해요. 박사님,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국들의 핵무기 개발이 우리에게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박사님의 이론적 자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연구소에서 핵물리학 분야의 연구를 관리하면서 저는 이런 요청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어요. 휘소가 느꼈을 그 무게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휘소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해요. 연구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하더군요. 핵이라는 것이 과연 인류에게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나는 지금까지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물리학을 연구해왔다. 하지만 내가 쌓아온 지식이 파괴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마리안에게도 이 고민을 완전히 털어놓을 수 없었다고 해요. 아내는 휘소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를 가족과 나누기에는 너무 무거웠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휘소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 친구의 얼굴에서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었어요. 연구소장으로서
많은 과학자들의 윤리적 딜레마를 상담해본 경험이 있지만 휘소의 경우는 특별히 복잡했습니다. 존, 만약 우리의 연구가 평화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답했어요. 그것은 모든 과학자가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야. 아인슈타인도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 평생 고민했다고 하지 않나. 결국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휘소, 너의 조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에서 두 번째 요청이 왔을 때 휘소는 더욱 구체적인 압박을 느꼈다고 해요. 박사님,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론적 연구에만 협력해 주셔도 됩니다. 실제 무기 제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연구소에서 국방 관련 연구를 검토하면서 저는 이론적 연구와 실제 무기, 제조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휘소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휘소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분단 국가로서 한국이 처한 현실적 위협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6.25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했던 그로서는 조국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핵무기가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과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해요. 베트남 전쟁을 지켜보면서 과학기술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느꼈던 거부감이 되살아났다고 하더군요. 연구소 동료들도 휘소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실에서도 예전만큼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학회 발표에서도 마음이 온전히 그곳에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구소장으로서 저는 휘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1977년 봄 국제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연구소장으로서 이런 변화가 과학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휘소에게 가해지는 압박도 더욱 거세져 갔어요. 이번에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미국까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휘소가 저에게 전화로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어요. 존, 정말 절박해 보였어. 박사님,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조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최소한의 억제력만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하더라고. 연구소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연구 요청을 자주 받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상황의 민감함을 잘 알고 있어요. 억제력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있는 현실을 휘소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휘소는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다가 10살이 된 큰아이에게 받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 순간 휘소가 말문이 막혔다고 하더군요. 이런 단순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많은 국제 연구자들을 만나면서 정체성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 봐왔거든요. 며칠 후 휘소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한국 정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해요. 저는 이론적 연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무기 제조나 구체적인 개발 과정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평화적 목적의 억제력 확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연구소장으로서 저는 휘소의 이런 절충안이 현실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방도 아쉬움을 표했지만 휘소의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정을 내린 후에도 휘소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연구소 동료들 중 몇몇이 휘소의 변화를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정부 관련 일을 하는 동료들은 그가 어떤 일에 관여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페르미 연구소에서 만난 윌슨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휘소, 요즘 한국 정부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혹시 민감한 분야는 아니겠지?
휘소는 애매하게 웃으며 답했다고 해요. 그냥 교육 관련 자문을 하고 있어요. 별것 아닌 일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 괴로웠다고 하더군요. 연구소장으로서 저도 때로는 기밀 유지 때문에 동료들에게 완전히 솔직할 수 없는 상황을 겪어봤기에 휘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리안도 휘소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밤 잠자리에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당신을 믿고 지지할 거예요. 그 말이 휘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까지 이런 복잡한 상황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죄책감도 느꼈다고 해요. 봄이 깊어갈수록 휘소는 자신이 내린 선택의 무게를 더욱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으로서 저는 과학자들이 이런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휘소의 경우는 특히 조국에 대한 책임감과 과학자로서의 양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존, 오늘 오후 3시에 강연이 시작돼. 가족들과 함께 차로 가려고 해. 조심해서 다녀와, 휘소. 나중에 강연이 어땠는지 이야기해줘. 그때만 해도 그것이 제 친구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2시 30분경 연구소에서 긴급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를 든 순간 들린 것은 마리안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존, 휘소가, 사고가.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마리안의 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카고 교회를 지나 일리노이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 휘소의 차와 정면 충돌했다는 것이었어요. 가족들은 괜찮아. 아이들과 저는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하지만 휘소는 그 이후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구소장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해봤지만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는다는 현실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을 때 저는 42년간 살아온 휘소의 삶이 그렇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고 소식은 빠르게 전해졌어요. 페르미 연구소, 프린스턴, 그리고 멀리 한국까지. 연구소에서도 즉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물리학자들이 젊은 천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에서 날아온 휘소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오신 어머니는 그것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박사님, 우리 휘소가 미국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아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례식 날 동서양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휘소를 마지막으로 배웅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동료들, 페르미 연구소의 연구진들, 그리고 우리 국립물리학연구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각국의 물리학자들이 보낸 조화와 추도사들을 보면서 휘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관 앞에서 조용히 하신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제야 집으로 돌아왔구나. 우리 휘소야. 장례식이 끝난 후 휘소의 연구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 친구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기장에 적힌 글들,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과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벌인 내적 투쟁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으로서 저는 휘소의 연구 업적들이 후배 과학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의 이론들은 지금도 입자물리학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휘소는 두 조국 모두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뛰어난 이론물리학자로, 한국에서는 조국을 잊지 않은 과학자로 말입니다.
저는 연구소장으로서 그리고 평생 친구로서 휘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